안녕하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이희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드디어 마무리됐네요.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거고 어떤 분은 또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선거 결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그래서 총선 바로 다음 날 일부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해 있고 그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와 우리의 노동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연구자와 활동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반갑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다고요.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 진학했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됐잖아요. 굉장히 버벅대고 헤매다가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다음으로 칼폴러니 사회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기빈입니다. 저는 홍 소장님을 꼭 정치경제학자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 소장님은 정치, 경제, 사회, 노동 그리고 환경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우리 사회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 연구자이십니다. 인사 말씀이 길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물러나고요. 가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고 마이크를 이남신 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생방송은 처음이긴 합니다만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홍기빈 소장님은 워낙 익히 알려져 있는 우리 이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이론가도 또 손꼽히는 분이고 저도 사실 여러 차례 이런 강연 들으면서 영감도 많이 받기도 해서 이 자리에 함께 되게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이 세월호 참사 6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굉장히 조금은 자중하면서 이렇게 이제 입장들도 발표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때 희생된 분들 좀 추도하면서 오늘 생방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4.15 총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아니, 저는 봤는데.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제가 좀 응원하는 후보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하다 못해. 제가 이제 자정 가까우니까 후원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낙선되면 돈이 문제거든요. 바로 못 받으니까. 저 되게 마음 아픈 문자 이런 게서 역시 이 선거는 돈입니다. 그래서 후원해 달라고 자정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 득표가 10% 꼭 넘었으면 좋겠다.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그러면서 저는 좀 보긴 했었는데 편히 주무셨네요. 저는 그럴 것 같아갖고 그냥 몇 군데 입금하고 잤어요. 그러셨구나. 여기 성견지명이 있으시네. 아침에 보면 되는데 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180석 의석을 획득한 걸 보면서 조금은 놀라긴 했거든요. 미래통합당이 워낙 자충수를 많이 두긴 했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되게 대응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여당이 유리하긴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압승을 거두리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예상을 하셨나 봐요. 예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 자민련이라고 있었죠. 네네. 그런데 김종필. 김종필 씨가 저거 하던 그게 이제 그 지역 국지화돼 버리고 이제 소멸해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으로서도 사실 철학이나 정체성이 보잘것 없어서 예,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그 예. 이제 미래통합당 분들이 화가 나신다면은 네. 이제부터라도 보수의 철학이 뭐고 가치가 뭔지를 찾아서 네네. 보수 정당다운 저걸 한다면은 제 예측이 빗나가겠죠. 예, 그 홍규민 소장님을 초청해야 되겠네요. 저요? 아니 뭐 돈만 듬뿍 주신다면은 뭐 제가 예, 굉장히 진솔한.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이 의원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다루는 주제가 다소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저희는 무겁게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그다음에 격정 토론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홍 소장님이 말을 안 가시리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생방에 이런 잘 가- 어울리나는 모르겠는데. 이럴 땐 가립니다. 아 그래요? 걱정하지 예, 마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평소 모습대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싫습니다. 그 저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1대 총선으로 이제 국회가 이제 곧 개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뭐 기대한다기보다는 예. 좀 뭐 21대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네네. 좀 부정적인 이유에서 네네. 그래요. 뭐냐면은 제 머리털 나고서 이렇게 쟁점이 없는 그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 봤어요. 예, 온통 비례 위성정당 예, 위성정당 얘기만 워낙 커서. 나오고 예. 그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든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어떤 과제가 뭐냐는 것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네네네. 뭐 경제 민주화도 아니고 복지 강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얘기는 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를 이기냐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좀 비관적인 전망인데 21대 국회는 아무 쟁점도 없이 그냥 그 이전 투구의 장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완전 실종돼 버린. 예.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 위기에서 사회를 보건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노동 전반에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라는 플랜을 정책으로 제시한 정당이 있었나요? 네, 뭐 아마 거의 있기 없었죠. 없지는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주요 거대 양당은 전혀 없었어요. 알려지지가 않았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암울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네, 네. 이제 뭐 총선 결과는 이제 오늘 주요한 주제는 아니어서 이제 짧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비례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역병이다, 뭐 이렇게 아주 그다음에 헌정농단이다 이렇게 아주 뭐 강하게 질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비례위성 정당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갔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적법성을 가려야죠. 네. 이게 위성정당이 이게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기소가 돼 있나요? 그걸 기소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아, 그거는 예, 예. 뭐 형법에 네. 그러니까 뭐 검찰이 하는 게 기소라고 저는 알고 누가 있는데. 소송을 뭐 제기를.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게 위헌이다. 네네. 이 정당이 위헌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 비례대표들은 당선 무효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래가지고 뭐 좀 더 두고 봐야죠. 그 위헌 소송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정당성 자체라든가 절차에 워낙 하자가 많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이제 보나마나 이 절차의 하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합치네 떨어지네 뭐 이합집산하는 과정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텐데 뭐 이걸 어떻게 잘 버텨내는지 그러니까 인삼이라도 좀 많이 먹어둬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 위기가 워낙 심대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서민들이나 또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럼 국회가 뭐 추가 경정 예산을 비롯해서 해야 될 일이 사실 산적해 있기도 해서 그런 일은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해야죠. 잘 하기를 네. 바랍니다. 예. 네. 근데 크게 기대는 없으시고. 아니 뭐 제가 왜 괜히 지금 시작하려는 국회에다가 왜 초를 치겠습니까? 잘하시기를 좀 빕니다. 예. 네, 저도 홍 소장님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든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으로 등단하시는 21대 의원들이 정말로 신기일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집권 여당이 승리에 도취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가 촛불항쟁 이후에 불평등 양극화 문제 많이 제기됐지만 사실 크게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번 정치적 승리를 마치 본인들이 모든 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국회도 자기 몫을 네. 잘 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좀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지금 지구적 재난으로 번졌잖아요. 이런 일은 드물죠. 이렇게까지 드물죠.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예. 그 보니까 뭐 20세기 가장 큰 사건인 예. 30년대 대공황, 예. 그다음에 세계 대전에 비견되는 예. 예. 뭐 21세기의 세계적 사건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던데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어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현재는 예. 진행 중이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이른바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병들이 네네네.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팬데믹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도시하고 세계 경제 전체가 이렇게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심각한 지금 같은 사태가 온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게 겹쳤을 적에 어느 정도의 위기를 낳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뭐 흑사병도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에 국한된 뭐 이런 예, 예. 거였을 거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지구와 세계화가 진전돼 있어서 뭐 그때 이제 홍수장님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1월에 우한에서 발생되고 불과 2개월 사이에 예. 전 세계가 다 지금 감염이 되는 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되게 실감이 났거든요. 예. 저 전 세계까지가 아직 아닌 게 지금 아프리카랑 그 남아메리카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뭐 본격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네네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유럽하고 미국 정도로까지만 네네. 적어 나갔으니까 네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코로나 위기 어디서부터 이렇게 연원하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이 지경이. 제가 무슨 그 뭐 보건학자나 역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자세한 적은 모르겠고 제가 그냥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태 위기의 하나로 봐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생태 위기가 왜 이게 도대체 코로나가 생태 위기냐, 뭐 바이러스면 다 생태냐 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식지라는 말을 쓰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 살고 있는 곳. 그렇죠. 예.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네네. 인간은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주인이고 자연은 우리의 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우리도 서식지에 살고 있는 짐승의 동물에 불과한데 그렇죠. 예. 지난 100년 동안 특히 지난 3, 40년 동안 그 서식지의 그 깊이하고 넓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위기가 기후 위기도 터지고 그다음에 생물 종다양성도 주는 건데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21세기 들어서 몇 번 계속됐잖아요. 네네. 이건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서식지까지 인간이 진출하면서 생겨난 사태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 몸하고 뒤섞이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생태 위기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 그러면은 뭐 갑자기 재난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걸 사람들이 상상하는데 대부분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태 위기가 올 때는요 인과관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한 형태로 다가온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비도 할 수 없네요. 예. 전형적인 게 뭐냐면은 작년에 왜 호주 산불이 아주 큰 문제 그렇죠. 있었죠. 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생태 위기가 탄소가 많아진다고 해서 호주가 불바다가 될 거라고 예측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도 생태 위기가 전면적으로 화되는 과정에서 큰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네네. 고리를 뚫고 오는 거라고 봐야죠. 근데 심지어 이게 주기적으로 재발할 것이고 그리고 네. 변이도 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죠. 얘기하고 많이 있잖아요. 얘기하고 그럼 이게 거의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감기처럼 네. 이렇게 여겨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감기는 사람들이 면역도 생기고 그렇죠. 뭐 그렇게 네. 많이 죽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사스 그러니까 2004년인가요? 사스 네네네. 때부터 신종플루에 메르스에 벌써 굵직한 것만 4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변이할지 모르고 이러니까 훨씬 심각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에 얽힌 무서운 얘기 많아요. 예. 이를테면 저기 저 시베리아에 지금 얼음이 녹는데 네네네. 얼음이 녹으면서 그 묻혀 있었던 그 5만 년 전 그 글자 그대로 5만 년 전 바이러스들이 다시 나온다. 우와.
죽지 않고 그 다시 그러니까 바이러스 재생이-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죽는다라기보다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게 움직인다라는 그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온도나 어떤 특정한 습도 이런 조건에서는 다시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활성화가 예. 되는. 예. 예. 그럼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 변화 위기를 비롯해서 지금 바이러스 예. 위기까지 사실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있는 그럼요. 건데 결국은 그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인류가 지금 경제 성장에 완전 목을 메고 예. 그걸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영미 자본주의 모델인 신자유주의 이제 경제 체제의 문제도 이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우리 사회 운영 원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까는 제가 생태 위기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일한 원인이에요. 동일한 원인은 지난 3, 40년 동안에 지구적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건데 그게 생태 위기로도 나타나고 인간 사회 운영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지구화하고 도시화라는 두 개의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구와 도시화. 예. 지구화라고 하는 건 너무 사람들 막연하게 말을 쓰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예. 그 생산의 그 이 가치 사슬이 전 지구적으로 산업 연관이 펼쳐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그러니까 공장의 일관 공령처럼 그냥 하나로 다 엮여버리는. 그렇죠. 가치를,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영국에도 휴지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휴지 공장이 있고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휴지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네. 산업 과정이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는 거는 지난 40년 동안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 전 세계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화장실 휴지가 없어갖고 난리인데 그래요. 예, 아유 모르셨어요? 휴지가. 요게 어떠냐면은 화장실 그 휴지 그 한 칸 한 칸에다가 네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써놓고서 한 장씩 뜯어서 쓰는 그래요? 예, 그런 농담이 돌 정도로 끔찍합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그러면 휴지 생산이 더 되느냐라고 이제 킴벌리 유한 이게 휴지 회사들에 이렇게 저걸 하니까 뭐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휴지 원료가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지 그리고 모른다. 다 엮여 있네요. 예,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냥 물로 씻어라. 그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 지구적인 아까 가치 사슬 예. 이게 되게 단절되거나 위태로워지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대혼란을 겪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중국에 들어가 있었던 그 중요한 그 가치사슬의 중요한 생산 공정들을 일본으로 되돌리겠다.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쏟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저걸 하고 있고 일단 그러니까는 지금 한 오랫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가치사슬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 지구화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있어요. 지구화랑 맞물리는 게 네네. 뭐냐면은 그 주요 도시들이 지구 전체에 있어서의 몇 개의 주요 도시들이 굉장히 커지고 도시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도시와 도시 인근에 있는 농촌과의 연결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네네. 그리고 인근 농촌에서도 이 거대 도시들하고 연결을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인류의 절반 정도가 도시 주민이에요. 정말 비중이 크네요. 그래서 지구화하고 도시화가 지난 3, 40년 동안 맞물려서 같이 일어나게 됐는데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게 된 게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말씀하셨듯이 우한에서 1월에 네네. 이게 터졌는데 지금 몇 달 만에 온 세계 그러니까요. 주요 도시가 다 박살이 저 나버렸잖아요. 아프리카 남미까지 막 다. 예, 조만간 그렇게 되겠죠. 심지어는 저 될 남미 위험이 있죠. 태평양. 예. 제가 지금 미신을 좀 믿어가지고. 이걸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현실화되면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나무에 있는 신령님께 이렇게. 그래요? 예, 한번 치십시오. 이게 나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좀그 싸구려 목적이 같긴 한데. 예. 그런데 저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그 유럽이 저렇게 허술할 수 있었나 예.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하고 달리 복지 국가들이고 네. 그리고 공공 의료를 비롯한 이런 이제 공공 서비스가 되게 잘 제공되는 나라들이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취약한 구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게 저도 좀 뜻밖이었는데요. 네네. 그냥 많이들 나오고 있는 지적들 그리고 저 유럽 사람들 본인들도 지금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지적 원인 나오고 있는 지적 몇 가지는 첫 번째는
병상 수가 굉장히 적은데 예. 지난 한 2, 30년 동안 그 사회 지출이 계속 삭감이 되면서 공공의료라든가 그 1인당 병상 수 같은 게 계속 줄어드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민간 병원들은요. 여기 가 보면은 이게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객센터가 그러니까 그 호텔 같아요, 느낌이. 네네. 그러니까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부자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클리닉 같은 형태니까 여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콜록콜록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이 지난 2, 30년 동안 이 상업화되면서 이런 사태에 도저히 이거 당할 수가 없게 된 거는 저쪽이 오히려 더 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유럽 사람들이 가진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 국가 말 잘 안 듣고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뺀질뺀질이고 그쪽 말로 하면은 개인의 의지고 이런 문화적 차이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가는 지금 민주주의의 한계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 30년 동안 특히 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의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또 신자유주의의 한 특징인데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위기가 터졌을 적에 책임을 지고 뭔가 과단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진빨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뭐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라든가 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든가 이런 애매모호한 정치적 수사에 숨어가지고 어떤 단호한 조치를 내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그 국가들이 보여준 저게 그런 식의 그 이른바 나쁜 의미에서의 가버넌스 때문에 굉장히 힘이 떨어져 버린 국가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한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중국 같이 권위주의 정권이 훨씬 더 이 그러는 것도 있죠. 효과적으로 오히려. 대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또 그 민주주의의 한계도 극명하게 또 드러난 셈이네요. 현존하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얼마나 그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가. 이건 사실 뭐 민주주의라기보다도 그러니까는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가기구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국가기구 자체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렇게 관료화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보여준 셈이죠. 그럼 결국은 세계 경제든 뭐 우리나라 경제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코로나 옛날로 사태라는 되돌아갈 게.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근데 지금은 옛날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한 축에 이런 또 분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다른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주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경제 쪽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 되는 말인데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왜냐면은 평상시대로라고 하는 얘기인데 변함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평온하던 시절의 그 비즈니스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참 우리말로 옮기기 힘든데 평온한 게 되게 행복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 올해 1월에 저도 그 해외여행 잠깐 다녀왔는데 행복했습니다 그때. 또 때를 잘 또 갔다 오고 살 예. 동선이 겹칠 뻔했는데. 예. 그러면 격리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행복하게 해외여행을 가서 인천 공항에서 이렇게 전철 타고 오는 그 행복한 시절이 다시 올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의 세계를 상정하는 게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평상시대로 이건데 지금 그러니까는 국가 여러 나라의 정부라든가 재계에서 처음에 하던 정책들은 그때로 되돌아가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그 소리 안 하는데 한 3주 전까지는 부활절까지는 다 정리하고 부활절 우리 다 교회 가서 우글거리자. 칠면조 먹자.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로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 지도자나 어떤 과학계 쪽이나 코로나 이전 사태로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좀 과하게 얘기한 거 미국의 주지사는 뭐 코로나로 죽느니 일하다 죽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굉장히 했던데. 그거 무서운 일이죠. 예. 그 텍사스 주의 그 부지사였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회적 격리하다가 다 경제 다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의 워딩대로인데 이 늙은이들이 좀 희생하자, 죽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그건 너무 좀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그 정치를 떠나서 그거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말을 그 싸가지 없이 한다는 점에서는 두드려 맞아도 싼데 네. 내심을 따지면은 그 사람 혼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그렇죠. 광범위합니다. 그런 거죠. 그건 맞습니다. 예. 트럼프 아까 대통령 굉장히 언제도 부드러운 그렇고. 버전을 하나 있었는데 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 스웨덴이 그때 영국하고 저기, 스웨덴이 그거를 검토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시험했었잖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걸 실제로 좀 시행하다가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바뀌긴 쓰진 한것 않아요. 같은데. 집단 면역이라는 네. 말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말은 안 쓰고 스웨덴이 했었던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팍 이거 했다기보다도 영국에서 그 임페리얼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네. 영국이 처음에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저 치료약도 없으니까 이거 집단 바이러스 면역 방식에 예, 요거 스프 대충 나눠 맞아갖고 60% 먹이고 끝내자. 네네. 그랬는데 바로 그때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그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 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네. 뭐 몇십만 명이 죽게 예, 돼 있다. 희생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바로 그냥 영국 정부는 입장을 바꾸는데 스웨덴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임페리얼 칼리지 보고서는 여러 결함이 많고 예, 예. 자기들이 그 거기도 뭐 과학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네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게 일정 정도 선에서 사회적 격리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선에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었어요. 예. 해보는데 이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대신에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나온다든가 하는 걸 갖다가 거의 전광판에 보이듯이 아주 투명하게 보여져가지고 네네. 예의주시하면서 조금만 이게 상황이 좀 위험해지겠다 싶으면 바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스웨덴 사례도 그렇고 영국 사례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예단하기보다는 예. 조금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럼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왜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했냐? 꼭 과학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아까 그 주지사, 그 부지사는 굉장히 네네. 싸가지 없이 말을 했지만은 네네. 밑에 깔려 있는 사고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경제의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 중심의 사고인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량 실업이 발생해가지고 이러면은요 누가 타격을 받냐면은 연금 생활자들이 타격을 받아요. 연금이 안 들어와요. 스웨덴의 연금 방식이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페이 에스고라고 그러고 네. 지금 내서 지금 받는 방식이니까 실업자가 늘면은 노인들도 타격을 받고 사회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지 체제도 좀 예 너무 리스크 이 복지국가의 역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순간에 경제를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스웨덴 사람들을 무식하다 어쩌다 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네네. 경제에 대한 고려와 두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트럼프라든가 부지사처럼 그 무식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잖게 표현하더라도 그거는 사방에 있다는 걸 기억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작은 미국보다는 뭐 인구 규모로 보면 큰 스웨덴이나 네. 뭐 큰 핀란드나 노르웨이로 가야 된다. 뭐 네. 북유럽 모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드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뭐 대구 방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예. 뭐 코로나 대응이 지금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뭐 잘했다, 제일 잘했다, K 모범 방역 사례로, 이런 말도 있죠. K 방역. 모범 사례로 또 뭐 저 진단 키트도 엄청 수출도 네.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 어떻게 그걸 그래요? 하겠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냥 것 중에 그냥 아시는 대로. 예. 예, 좀 하나 좀 저거 하는 거는 스웨덴이 예외였고요. 네. 그 핀란드라든가 덴마크는 방역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건 뭐 북유럽의 일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스웨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저보단 잘 아시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저는 근데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걸 보고서 굉장히 그렇죠. 저거 하고 저는 이번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대구 시민들의 그 놀라운 집착함하고 그 네네네. 용기하고 저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어떻든 좀
지원하고 보호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뭐 개인정보 보호나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확진자나 그 동선 관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앙 정부나 또 지방 정부가 네. 상당히 선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굉장히 선진적인 이런 사회 체제라고 생각했던 이런 곳에서 겪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 보면서는 좀 이러냐 이런 좀 생각도 좀 사실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걸 뭐 세상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뭐 저기 코로나가 뭐 여러 가지 좀 네.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네요. 그 우리나라 경제에 코로나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좀 미치게 될까요? 뭐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그 IMF에서 그 며칠 전에 그 나온 예측을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아마 올해 아마 마이너스 1.7%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마이너스 1.7%. 예,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만 보도하면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일 덜 망한 나라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저성장이 예, 예. 된다 이런 예, 거네요. 예, 예.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한 2%가 안 되게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요. 예. 중국이 2%가 안 된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 전체가 거의 사실은 뭐 굳어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는 그렇죠. 나라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다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악화가 될 텐데 네네. 이러면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사태가 상위 10% 20%의 그 네네. 대기업 정규직 사원들이 집단 해고를 우르르 당하는 일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없었죠. 예. 네. 또 노조가 있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또 한번 이러지 않기를 네네. 바랍니다만은 예. 그런 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출돼서 타격을 입는 부분이 제일 저는 이제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그 상위 10% 20% 안에서의 어떤 수익의 소득의 악화라든가 이게 나타났을 적에 이게 어떤 식의 연쇄 반응을 가질지는 예측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 제일 크고요. 네. 근데 이건 사이즈 문제고 고통의 크기 문제로 보자면은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아까 말한 지구화 도시화가 진전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랑 연결돼서 이 공식 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 조건도 좋고 임금도 그자듯이 낮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른바 상위 20% 정도가 되고요. 아래 한 70% 80%의 사람들은 사실 좀 비공식 부문이라고 불릴 그렇죠. 얘기해야 될 조건에 있고 특히 아래 50%로 가면은 고용 형태가 뭔지 뭐 수당이 있는지 말하는 것도 무색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부분의 타격이 크다는 게 제일 저거 하겠죠. 그 취약계층 노동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고용 대란 이게 지금 괴담이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뭐 최저임금 인상 막 할 때 뭐 예. 연말마다 고용 대란 괴담이 있었지만 그건 사실 다 이제 거짓말이었던 건데,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대량 실직이나 그리고 대량 실업이 지금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 뭐 거의 실태로도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고용보험 수급자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특히 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가 또 대응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또 어떻게 좀 일단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근데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수급 그러니까 그 실업 수당 신청하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은 뭐 이게 현실이야 싶게 그래프가 말도 안 되게 폭증을 하는데
한 실업률이 한 3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게 대공황 때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노동 시장이 붕괴하는 일들은 안 벌어질 수는 없을 이렇게 붕괴. 근데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 근데 어쨌든 입장에서 거의 공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실업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코로나 공황 이렇게 뭐 명명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은 네. 그 기업주들 입장에서도 딴 건 어떻게 뭐 어음 써가지고 돌리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임금은 그냥 한 달 꼬박꼬박 그 빳빳한 현금으로 나가야 네, 되니까 네, 네. 수익성이 악화되면은 뭐 이걸 안 자를 그렇죠. 도리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뭐 분명히 아마 벌어질 만한 일일 것 같은데 뭐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소장님 말씀을 제가 못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네, 네. 보험 이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쪽을 갖다가 확장하는 이거를 좀 네, 네.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실업급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길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비정규직은 40% 내외밖에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이제 개인사업자가 되어 자영업자인 있는, 것처럼 예, 돼 뭐 있는. 보험 모집인, 뭐 학습지 교사, 뭐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뭐 이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실업급여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우리 ILO 기본협약 길사의 네. 자유 이거를 미리 비준했더라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성 예. 인정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예. 너무 좀 아쉽기도 한데요. 예. 어떻든 저는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가장 먼저 고용보험 전면 확대 예. 이런 개정 법안을 좀 발의해서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아무리 전방위적으로 하더라도 예. 노동계 지원은 어렵습니다. 예, 예. 설사 하려고 해도.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태 파악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가 뭔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고용노동을 위한 주부처가 일일이 이거를 또 스크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용보험망 안으로 4대 보험망 안으로 일단 들어와야 예. 관리라도 되고 예.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이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는 고용 형태라든가 이거에 무관하게 그렇죠. 전 국민이 다 그 특수고용을 비롯해서 다.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저번에 이제 예전에 저희가 최저임금 위원회 이제 근로자위원으로 있으면서 들었던 고민은 그 최저임금 인상할 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을들끼리 싸우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든 거는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월소득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비정규나 진배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으로 구제해야 된다. 예, 예. 이분들은 준 노동자다. 프랑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세자영업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예. 그런 폭넓은 고용보험 확대, 네. 또 요즘 뭐 실업부조도 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형 실업부조. 이런 제도를 이번 참에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예. 뭐 코로나 대응이 취약계층은 예. 계속 피해만 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예. 버티기라도 하지만 여기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못 해요. 예. 일단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루 밥벌이를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또는 뭐 홍 소장님 얘기하신 사회보장제도 예. 이런 이제 확충을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예. 저는 감염병 사태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 예. 그 노동계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예. 이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 뭐 이분들은 싸울 수도 없어요. 예. 노조가 없는데 뭐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냥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단의 예. 좀 입법과 행정에서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아이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전적으로 저 동감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이게 전형적인 경우인데 요걸 이제 조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일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기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하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비정 이 비공식이라고 불러야 될지 보이지 않는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되는지도 애매하고 네, 노조도 맞습니다. 없고 네네. 소득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파악 안 되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세계에서는 시장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매겨 살려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알아서 뭐 그야말로 날품팔이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에 지금 문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직종에 있는 분들이 다 타격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가 네. 대부분 대면 접촉의 그 서비스업하고 관련이 맞습니다. 많아요. 예예예. 그러면은 대면 접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 보이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수입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로가 돼 버려요. 맞습니다. 뭐 이러니까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제로가 돼버리죠. 네, 심각합니다. 그냥 제로가예요. 그냥 네. 얄짤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도 할 수 있었던 명분이 뭐였냐면은 알아서들 시장에서 먹고 사니까. 네, 뭐 저임금으로. 네, 알아서들 보이지 않는 데서 알아서들 먹고 살아 뭐라 안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같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시장과 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한 달에 생계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내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하자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 예. 유령으로 지금까지 유령이 아닌데, 예. 취급됐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먹어야 할 입이 있고 지켜야 될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네, 네. 이분들을 갖다가 포괄하는 아주 전면적이고 이 보편적인 형태로 전면 개편하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요 뭐 대담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전면적인 고용부장제라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예.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어떻든 직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예. 이런 이제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뭐 손 세정제나 마스크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은. 예. 그래서 뭐 저희 비정규센터도 지금 이제 뭐 서울시하고 뭐 고용노동부 같이 좀 도움 받아서 이제 그런 이제 분배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지원만으로는 뭐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네.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취약계층 계속 피해를 감내하는 조건에서 근데 이게 무한정 또 재정을 예산을 쏟아볼 수도 없는 예, 문제잖아요. 예, 예. 결국은 이번 참에 이제 제도 정비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특히 고용, 일자리 관련한 제도 정비는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그 아직 우리나라에서 좀 낯선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고용보장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고용보장제요. 예 이건 뭐냐면은 어디 있는 겁니까? 1930년대 미국에서 실행이 된 적이 예, 있었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계속 있었던 그 아이디어예요. 네네. 이게 영어로는 잡 개런티라고 그냥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잡 개런티요? 예, 뭐 네. JG 이래서 보통 네, 네. 부르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그 최종 고용주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근데 나는 네, 일할 네,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네네. 최저임금하고 그 가족 숫자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조건을 맞춘 수당, 그러니까 최저임금 더하기 기본 수당 네, 해가지고서 국가가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파격적인 제도죠. 아이디어인데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뭐에 대안으로 나온 거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신 문제가 이제 보험을 저걸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기본 재난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지원하자 이런 문제가 있죠. 네네. 근데 여기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이게 언제까지 이 재원이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지속 가능하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백신이 한 3달 있다 나와주면은 그럼 3달 동안 이거 주고 그냥 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화수분이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재원이 고갈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재난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처럼 대량 실업이 장기화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그 방법에만 의존을 할 수는 없고 고유 노동시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네, 네, 네. 최저 임금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저걸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MMT라고 그 경제학에서 최근에 인기를 끄는 이론이 있는데요. 네네. 현대화폐 이론이라고요. 이게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정부가 돈을 한없이 풀 수 있다라는 식의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네네. MMT 핵심이 네, 네. 정부가 돈을 충분히 찍어가지고 네, 네. 고용을 보장하는 데 다 써야 된다라는 것. 아. 이 고용 보장제가 MMT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럼 되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화폐를 이용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 고용에다가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업자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인 요구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손님이 많이 안 오니까 도시락 같은 거를 해가지고 파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러면은 도시락을 누가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도시락 주문을 그러면 동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새로 그렇죠. 생겨난 사회적 그렇죠. 필요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온라인 수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일단 그 저 용산에 저 웹캠이 지금 다 바닥이 났습니다. 아, 그거 막 사가고 하니까. 예, 다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전자기기 지금 학생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안 그러면 있죠. 수업을 할 예, 수가 예.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교사분들과 교수님들도 맞아요. 지금 이 줌을 익히느라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맞아요. 계시는데 여기 저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는 없었지만 새롭게 생겨난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에 대처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수익성이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정부에서 어떤 지금 요구가 생겨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남는 인력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를 갖다가 국가에서 이걸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뭘 떠오르냐면은 그것도 그 공공근로 그래가지고 이게 저 빗자루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일자리위원회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면 딱 좋겠네요. 뭐 생각하고 그런 계시지 생각이.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 질 낮은 노동 사람들 하기 싫어서 막 개기는 이런 네, 네, 네. 저 빗자루 드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예비군에 갖다 두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 예비군 네, 같이 네.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근데 여기서 어디를 활용하면 되냐면은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 사회적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네, 네. 어떤 사회적 필요가 있고 그걸 어떤 일꾼들과 매칭시키면 되는지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쌓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고용보장제를 지금 상황에 맞게 이게 한다면은 네, 네. 사회적 경제 부분에다가 상당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자기가 나이는 얼마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사는 데는 어디고 네, 네. 그 일하는 근무 형태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한쪽에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 사회적으로 급박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들 있죠. 네, 네. 도시락 배달을 누가 할 거냐, 그다음에 줌 이거 튜토리얼을 누가 해줄 거냐, 뭐 등등 이거를 해서 최대한 매칭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고용보장제를 시행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돈을 대고 사회적 기업, 경제 이 섹터가 그거를 매칭시켜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고용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노동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조금씩 탈피하는 게 제가 국가가? 보기에는 예. 국가와 사회죠. 네, 국가만 네. 국가와 사회가. 요게 네.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오히려 지금처럼 취약한 국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지적 같고 그러면 고용보험을 확충하거나 그걸 넘어서서 예, 예. 아예 그것도 국가가 하면서, 예, 예. 고용보장제를 시행하는 예. 그거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굉장히 좋은 인도의 아이디어가 몇 개 되겠네요. 주에서는 지금 네. 벌써 시행되고 하고 있어요. 있나요? 예, 몇 년 한 아. 십몇 년 전 정도부터 인도의 몇 개 주에서는 이걸 시행했어요.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예. 제가 궁금해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시고 좋은 아이디어신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예, 있어요. 예. 일단 이제 뭐 보험이든 보험에 들어가는 재원이든 아니면 일자리를 만드는 재원이든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증세.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네. 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화폐를 막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의견이신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거 좀 테크니컬한 경제적인 얘기가 될 것 같, 경제학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렇게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나온 사람처럼 오. 보이고 그 다음에 예. 이걸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고 복잡해서 저도 참 곤란한데 간단히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재정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상식을 하나 깨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재정은요 그 적자 흑자 그 균형 맞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균형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 이게 어디서 나온 그게 착각이냐면은 균형 재정이 요즘 그 홍남기 부총리가 강조하고 예, 있는 거 그분이 그래서 아닌가요? 계속 그 얘기 해가지고서 이 재난 상황에서 지금 저 균형 재정 그 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균형 재정론의 사고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은 빚내면 집 망하게 돼 있다. 네네. 어떤 가정 경제든 빚내 가지고 살면서 건전한 집은 없어요. 집에서는 그야말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수지를 가급적 흑자면 더 좋죠. 그래서 저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가게는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예. 예. 근데 국가 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 재정은 국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국가 안에 기업도 들어가 있고 민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여기 전체가 잘 굴러가 가지고 공간적으로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이 고르게 잘 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적으로 살기 힘든 경제가 어려운 시기하고 경제가 괜찮은 시기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매개해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 게 국가 재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흑자를 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적자를 낼 수도 있고 공익적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익적 목표라 단순히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공익적 목표가 네, 아니고 경제와 사회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적자를 국가가 과감하게 안아야 될 때가 있고 네네. 어떨 때는 그걸 다 털어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국가가 균형 재정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게 딱 이러고 있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면은 저 예를 들면 제일 쉽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서 그 백성들이 네. 먹을 게 없으면은 네. 그 나라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열어야 돼요. 열어야죠. 예. 만약에 그거 안 열려서 백성들 굶어 죽으면은 내년에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폭동이 일어나죠. 그럼. 폭동이 일어나고 굶어 죽으면은 농사도 안 돼가지고 다음 해에 나라 곳간도 비어요. 맞습니다. 이때는 곳간을 푸는 게 나라가 할 일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나라 곳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균형재정 그래서 곳간을 달아버리면은 그 국민들 죽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역할은 가계부를 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국가재정이 그리고 이걸 또 곳간으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비유예요. 곳간이 말입니다. 그 한 2달, 3달 동안의 시간을 정해놓고 보자면은 거기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시간을 1년, 5년, 10년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곳간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게 뭐 그 경제에서 스톡하고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스톡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다 플로우예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예, 어쨌든 흘러가. 역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의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좁은 틀로 보지 말고 사회하고 경제하고 국가라고 하는 세 개의 틀이 서로 어떻게 더 역동적인 선순환 관계를 만들 것이냐. 지금 역동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지 1년 단위로 균형 재정 낮추겠다라고 하는 옛날식 경제학적 사고 방식을 할 때는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낡은 것이고 예. 특히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그런 거다. 어떤 나라에서도 예. 균형 재정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나라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뭐 굉장히 엄격하다고 한 독일마저도 예. 굉장히 많이 풀었다고. 그 예. 균형 재정에 말하자면은 그 저승사자에 해당하는 네. 나라인데 그 독일이 네네. 그래갖고 그 한 10년 전에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밀어붙이고 진짜 저승사자 역할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 거기서 뭐 얼마라더라 그 보통 GDP의 한 10% 정도를 갖다가 풀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아유,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네요. 우리나라는 그 지금 국가 부채가 GDP의 한 40%를 조금 넘는 그 정도예요. 양호한 거죠.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 자린고비 같은 나라가 없어가지고 네. IMF나 이 월드뱅크에서 계속 한국 돈 좀 풀어라. 딴 나라들 돈 못 쓰니까 너네라도 좀 써라 이런 압력을 받았던 나라예요. 국가 재정은 가계처럼 관리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들 예. 요즘 이제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뭐 언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연장선에서 보자면은 가장 지금 피해야 될 정책이 뭐냐면은 자꾸 대출을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출. 예. 대출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당장 그게 뭐 그 급한 저거는 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비슷해요. 다 부채로 남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예.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수익성이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악성 부채로 바뀌거든요. 네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국가 부채로 안아줘야 돼요. 아예 국가가 떠안아야 예, 된다. 국가가 그러니까 예. 공채를 발행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그 민간 부채를 갖다가 떠 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뭐 사회적 합의 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뭐 그것도 있었는데 사회적 합의요. 예, 사회적 합의 하면 이 제가 세금- 트라우마가 좀 있긴 해서 근데 예. 아 트라우마 있으시죠. 저도 트라우마 그때 같이 저기 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학교 들어갔다가 아, 예. 예, 아, 그때, 예, 그때. 대통령이 해촉했잖아요. 그래서 해주셨어요. 사회적 잘렸어요. 합의에서 떨려나셨고. 잘렸어요. 예. 근데 하여튼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아까 홍 소장님이 처음에 언급하셨던 대표 대의제 기구에서 대표자들을 뽑아놨더니 그분들이 관리만 하고 그렇죠. 추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랑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해도 될까요? 사회적 지금 그 사회적 합의 바로 그 문제인데 뭐 어제 우리 총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그럴래나 우리 다 같이 그 가슴에 앞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 국회에 들어간 저 300명의 개인들 중에 네네. 아래 80%를 대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안 해봐도 알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무슨냐면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면요. 네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알고 보면은 그 신문에서 담론을 만들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기자들, 언론인들,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돈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그렇죠. 상위 20%의 담론에 불과해요. 네네. 이게 사회적 합의냐? 아니죠. 사실은 엄밀한 요번에 제가 어떤 정당을 하나 봤는데 그 정당은 정말 그 하위 80%의 정서가 다 있는 당이었는데 공약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국가 재정 다 털어와가지고 사람들 네. 나눠주겠다 했었어요. 저는 그 공약에 전혀 찬성하지는 않는데 네네. 상위 20%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정서일 거예요. 예예예. 그러니까 그 당의 공약이 저는 전혀 납득할 수는 없는 공약이었지만 뭘 보여주냐면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적어도 5, 60%의 사람들의 정서와 처지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고용보장 제도에 이어서 저는 이제 재난기본소득이 요즘 굉장히 이제 화두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1세기 기본소득 예예. 그 번역도 예, 예. 예, 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전문가시기도 한데 그리고 특히 경기도 우리 이재명 도지사께서 예. 10만 원 예. 그 뭐 이제 소득 전환. 기준 없이 예. 전원 다 예. 이렇게 하는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 원래 기본소득은 뭐 근기시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경계받은 개념인데 이게 순식간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와 이 기본소득 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그 비례 정당으로 그 기본소득당과 또 시대 전환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당론으로 한 두 당의 대표가 들어가기도 했죠. 이번에 이제 의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어떤 관점에 좀 봐야 되나요? 지금 상황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기본소득에 그걸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그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네, 원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우선 뭐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야 될지 수당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것도 지금 헷갈립니다만은 일단 그냥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애매하니까. 지금 그 소득 지원이 벌어진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소득 지원은 두 개의 성격을 띠어야 되는데 하나는 긴급성이고 그렇죠. 하나는 선별성이에요. 아, 예. 왜 둘 다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긴급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뭐 의료보험 무슨 건강보험으로 파악할 거냐 소득세로 파악할 거냐 다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파악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생계가 지금 당장에 급한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긴급하게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긴급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기본소득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진짜. 예. 기본소득이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조건적 지원. 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적인 보편 그 기본 네.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 10만 원 일단 지급하고 보자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는 그게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긴급하니까. 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선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또 그런 입장에서 또 얘기를 했었죠. 예. 이게 어떤 왜 선별성이 지금 중요하냐면은 다른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 개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건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터졌을 적에 삶에 오는 충격의 크기는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10%나 상위 5% 이런 분들한테는 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가족과 화해하는 소중한 기간. 네. 그렇죠. 예. 네, 참사리를 회복하는. 그렇죠. 참사리의 기간이 되고 네, 굉장히 네. 축복받은 시간으로 네. 활용될 수도 있고 나를 찾아가는 뭐 여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래 한 30%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참사리의 기간이 아니고 초죽음의 기간이에요. 네, 그렇죠. 이때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어요. 한두 달 사이에.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몽땅 다른데 이걸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게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재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충격의 폭이 큰 정도, 이 스펙트럼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뭐 집에서 좀 쉬지 이런 정도니까 선별성을 여기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선별성을 여기 중요하게 두지 않으면은 하나만한 우스꽝스러운 액수를 갖다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한 우스운 액수만 주고 끝날 그런 별 위험이 필요성도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선 급한 대로는 선별, 이 긴급성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뭐가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좀 긴 시간 텀을 보자면은 좀 더 취약한 사람들,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선별성을 강화할 방법을 빨리 찾아내고 재원은 어쨌든 한정돼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이 선별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는 긴급 지원은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예. 기본소득 개념에 으로, 오히려 걸맞게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만 기본소득이 예. 지금은 긴급성이라는 문제에서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별성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선별성의 기준 예. 원칙을 어떻게 이제 그렇죠. 잡아 나가느냐가 원칙을 잡고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네네. 구현할 거냐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과 우리 이재명 도지사도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하게 된 셈인데 예. 이제 뭐 물론 그는 이제 재난 뭐 기본소득 뭐 재난 기본수당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뭐 되게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인 논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정치인들 논쟁이었죠. 간의 예. 논쟁치고는 가장 생산적인 그럼요. 논쟁이었다. 중요한 논쟁.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 이원 센터장님이 혹시 그 수원시가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그 지원 대책 뭐 이런 것들도 좀 했을 텐데요. 저도 언론 이렇게 스크린 해보니까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하긴 했던데 그걸 좀 소개를 좀 해주면서 얘기를 제가 풀어가는 소개해드릴 것도 정도로 필요하겠네요. 잘 알고 있지는 못해서 네. 얼마 전에 네. 회의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그 사각지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그리고 이제 지원금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좀 잠깐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역시 문제는 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원의 한계, 뭐 어떠한 그렇죠.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뭐 가지고 있는 돈은 있으나 대부분은 이미 쓰여져야 될 때 쓰여지는 거고 그 외에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재원 그 문제가- 문제 말씀이죠. 재정 문제입니다. 이건 경우 뭐 중앙 정부에서 일단 저걸 풀어야 되고 사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총선이었으면은 쟁점이 저게 돼야 되겠죠. 이 균형 재정을 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몇 년이 갈지 몇 달이 갈지 그렇죠. 모르는데 이 기간 동안 국가 재정 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런 게 총선 쟁점이 됐어야 됐어요. 여기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한 정치적 결단들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갖다가 확대 재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재계라든가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갖다가 이걸 다 무마하면서 모두가 웃으면서 확대 재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출직 공무원들이에요. 정치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의 중요성이 이번에 여기서 뽑힌 나오는데 의원들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민의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 후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력과 의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려면은 당신들 뭐하러 선출직 공무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게 몇 달 전에 어떤 고위 관료인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이건 안 해본 거라서 방법이 애매하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 방법 찾아내라고 그 사람들 거기 있고 그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가들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은.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제 재난지원금 요 외에는 별도의 특별한 무언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수준에서는 예.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워낙 뭐 권한도 크고 가진 돈도 많고 재원도 있고. 재원 뭐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역할의 한계, 뭐 자치성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그것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있잖아요. 계획해 있던 사업들의 내용과 방향을 지금이라도 대폭 수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없애는 건 안 되겠죠. 그 의회를 통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가령 뭐 사회적 경제 쪽으로 나가는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연결을 잘 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사각지대 쪽에 좀 더 많이 어떤 뭔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걸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경기도나 서울시는 중앙 정부보다 그런 지점에서 더 앞선 문제 의식으로 물론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협소하긴 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노동 행정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굉장히 선도적인 이런 모델을 사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노동 행정의 문제 의식이 저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협치 수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거버넌스를 통한 위기 대응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지자체, 광역 지자체보다는 훨씬 좀 앞서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들이 좀 따라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앙정부도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영감을 저는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히려 지금 70% 뭐 그 소득 하위 70%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로 다
뭐 하재도 뭐 이번에 지금 사퇴 뭐 성명을 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까지도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은 작아 보이지만 이 선도적인 역할 이건 왜 중앙 정부보다 훨씬 기동력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는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물론 무턱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그 뭐 재정적인 부분은 약하긴 하지만 여력은 없지만 찾아보면 잘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인 것 같고요. 정치적 굉장히 결단의 동의합니다. 문제죠. 소장님, 홍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아까 이제 중반쯤에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자리를 사회적 경제와 잘 연결해서 예. 그걸 좀 매칭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담아들을 만한 뭐 수원시든 지방자치단체든 예, 예. 굉장히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네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해결이 됐는데 한때 왜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예. 그거를 갖다가 그 주민센터랑 마을 주민들이랑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 마스크 배달해 주는 사람들을 고용을 할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 마스크를 뭐 제작한다고 제작까지 연결이 되면 더 좋고. 굉장히 다양한 예. 이런 이제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저번에 이제 서울시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협치지원관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 좀 지원 관련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번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을 아예 이번 기회에 좀 실태 조사를 조금 잘 해서 지금 여기 노조도 없고 뭐 이렇게 완전히 이분들은 파악도 안 되니까 유령처럼 이번 참에 광역지자청에서는 그래도 뭐 예산을 가지고 실태 조사 할 수 있는데 서울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걸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대응 매뉴얼을 단계별로 위기 단계별로 그리고 취약계층 각 사회적 약자 뭐 노동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도 있고 여러 이제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 좋겠다 이번 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매번 급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경기도 그다음에 수원시도 그런 부분들 뭐 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나마 이제 어쨌든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중되는 피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피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피해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사망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면밀한 실태 파악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긴급 지원 못지않게 법제도 개선과 함께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도 이번에 좀 병행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애초에 이번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오늘 뭐 지금 오늘이 세월호 6주기긴 해서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윤 추구해서 생명 안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참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야 합니까?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 몇 가지 얘기하시죠. 우선은 뭐냐면은 그 경제를 운용할 적에 지금 우리가 그 경제는 모두 다 시장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사고 방식에 쩔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진 게 뭐냐면은 그 이태리에 시장 경제가 없어갖고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시장 경제가 부족해서 지금 사회가 저모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회가 작동하고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장이 다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번 참에 저거 해야 되고요. 네. 앞으로도 그래서 일자리도 거기 들어갑니다.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요구들을 모조리 시장에다 다 맡기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말고 각각의 사회적 요구에 맞도록 다양한 종류의 경제 형태와 경제 조직
그 형태들을 네네. 그 인정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네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에만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지금까지 역할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이고 중대한 결단들을 내리고 그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주체로 움직여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적 결단. 그렇죠. 예. 지금 그게 요번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근원적인 그 문명 차원의 문제가 되는데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긍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본적이네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매년 그 외국 해외 여행 다니는 삶이 맞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샌가 우리나라도 많이 다닌. 꽤 많이 되고 막 미어 터지잖아요 인천공항.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황당한 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그 비행기가 뿜어내는 탄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년 어느 정도 경제 사이즈가 좀 되는 나라의 사람들은 거의 전 인구가 비행기를 타고 1년에 2번씩은 미친 듯이 온 지구를 돌아다니는데 그 피사의 사탑 그냥 저 요새 그 사위진으로 한번 보고 끝나면 되는데 꼭 가서 그거 만져보고 거기다 뭐 예. 이름 쓰고 와야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우 이런 구린 얘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박쥐 꼭 먹어야 되느냐? 진짜 박쥐 때문에 생겨나는지 아직 모르지만,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생태 위기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무슨 대체 에너지를 찾아내고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긍정하는 한 이 위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금욕적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질서를 스스로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왕에 우리가 완전 경제 성장 중심, 특히 저희는 이제 개발 중심 예. 성장주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바뀌어야 한다. 예. 예, 다른 이제 사회적 가치로. 예를 들어서 그 몇 년 전에 어떤 그 홍모시기 하는 정치가가 그 예, 아, 경남 의료원 날려버렸잖아요. 아, 이번에 또 적자라고. 회생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경남 의료원을 날려먹을 적에 한 게 뭐 몇십억이 적자다라고 해서 날려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럼 예, 여기서 그 폭거를 저지른 거죠. 예, 여기서 두 개의 원칙이 있는데 경제의 목표라고 하는 게 수익성이냐 아니면 좋은 삶이냐라고 하는 이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목적이 있어요. 몇십억의 적자라고 하는 게 수익성에서 보자면 용납되지 않을 일이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모양인데 경상남도 도민들의 좋은 삶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공의료원이 없어지는 게 와, 필수제죠.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한번 큰일 날 뻔했었잖아요. 병상이 그렇죠. 모자라가지고 그렇죠. 예. 실제로 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병상 맞습니다. 모자라서. 예. 그럼 여기서 경제를 갖다 운용을 할 때 계속 수익성만 가지고 볼 거냐? 그게 아니고 사람과 사회와 자연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경제를 운영할 거냐? 지금은 그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얼핏 말씀 듣다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특히 저는 4월 이후가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 실직자가 늘어나고 해고자가 늘어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이태리하고 프랑스에서인가요? 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금지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게 이제 다 잘라 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빨리 우리도 좀 도입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지원금을 지금 뭐 정부가 150조 책정했는데 그 중에 뭐 100조 이상이 다 기업 금융권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기업 지원하는 요건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해고하지 않고 그다음에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만. 예. 예, 근데 이제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업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너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개인에게 가는 재난 지원금이야 뭐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이거는 막 수십억 수백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 지원금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사실은 좀 둔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특히 이 노동하는 사람들 입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경영주나 사용주 입장에서만 여기 이제 예산 운용을 하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되게 계급 차별에 가까운 이런 게 이제 또 되게 심각한 문제도 있어서 하여튼 저는 경영상 이후에 의한 해고 금지와 이런 것들이 4월 이후에는 반드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21대 국회에서 그래서 고용보호법 전면 하충하고 이 해고 금지 이거를 저는 새로 뽑힌 선량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출마하시겠습니까? 듭니다. 아 예. 이 지금에서 저 예. 유튜브에서 주로 의견을 주셨는데 네.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박재철님이 네. 코로나 이후에 국민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대적 변화를 사회 대변화를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예. 뭐 사회 대변화. 예, 사회 대변화를 위해서 국회가 이제 21대 국회가 첫 번째 주제를 해야 된다 이런 좋은 의견을 좋은 주셨고요. 의견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변정윤님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게 됐는데 맞아요. 예. 일부 당에서 의료 민영화를 주요 총선 공약으로 걸었던 걸 본 게 있어서 맞아요. 예, 너무 황당했다 뭐 이런 의견을 또 주셨고요. 그리고 벤자민님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 고용보험 전면 확대 이거 굉장히 찬성한다 뭐 이런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다들 공감해 예, 주시니까. 예. 예. 그리고 참 우스개 감사하네요. 댓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인환신 소장님의 머리가 지금 굉장히 예. 눈에 거슬린다. 뭐 이게 머리카락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 비켜지지 않아서 분명히 전철에서 자다가 눌렸을 거다. 예, 의견도 예, 있고요. 예, 예. 홍기빈님은 역시 홍기빈님 뭐 이렇게. 그건 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인지 아니 무슨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뭐 아이돌처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장인데 저도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이태리의 경우에서는 뭘 했었느냐면요. 그 모기지 그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몇 달 동안 중지시켰어요. 지금 그거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화가 진짜 났었던 때가 이 가게 주인들이 지금 집세를 못 내잖아요. 이 가게세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 예. 장사가 안 되니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은 착한 건물주들이 만약에 렌트를 깎아주면은 네, 뭐 네.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거 이런 얘기를 한 있었어요.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 이게 누구를 돕는 정책인가라는 생각에 이게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건물주들의 소득은 보전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뭔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선별성 원칙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좀 지금 정부가 하자가 주는 심각할 돈은 수 있네요. 예. 정부가 주는 혜택은 그 가게 그 건물 주인들을 한 쿠션 먹고 간접적으로만 가게 주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네, 네, 이렇게 네. 제도가 설계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왜 1차적인 수혜자는 꼭 건물주가 돼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오히려 이런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비상 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만은 몇 달 동안 렌트를 규제한다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상을 금지하되 렌트 인상을 금지하고 가게세 인상을 금지하고 아주 강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은 지금부터 몇 달 동안은 렌트를 30%씩 일률적으로 깎는다. 그러니까 임대료나 가게세를 임대료를 깎는다. 예, 동결하거나 오히려 30% 깎는다. 깎는. 예, 이게 저겁니다. 이게 불로소득입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가게세는. 예. 그렇죠. 예. 자기 노동의 대가는 아니죠. 예. 그냥 뭐. 나라 경제 안 좋을 적에 똑같이 이거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규칙은 없고 단 이런 게 있죠. 그러네요. 이 가게 그 건물주분들 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거 상환을 못해서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우리도 이태리처럼 몇 달 동안은 그 모기지 그 담보대출 상환도 같이 저거 한다라든가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실 가능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한 예를 들자면 이런 스케일의 정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두 사람의 행정관료가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렇죠. 예.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만들어져서 법으로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국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철학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의원들이 예. 사실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대통령의
의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대통령 문제 의식이. 네, 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환제와 그 임대료 규제를 하자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정도의 거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최저임금 논란에서도 사실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임대료.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주가 하나님 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의 슈퍼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난감한 예. 결국은 그 임대료 문제만 좀 해결이 돼도 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는 게 그렇게 버거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이제 건물주들은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있는 그렇죠.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네. 거네요. 그 정책의 계급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5분 정도 남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가면 질문이 따로 들어온 건 없나요? 질문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예. 예, 우리가 굉장히 얘기를 워낙 설득 있게 잘해서 질문할 게 없었나 본데. 예.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이제 그 홍기빈 소장님 모시고 이제 듣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가다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 뭐 이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뜻밖의 계기가 주어진 거지만 어쨌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관련해서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좋은 삶, 예. 그러니까 뭐 연대와 뭐 호혜 협력 예. 이런 이제 좀 뭐 상생하고 공존하는 예. 이런 이제 공동체로 가자 이런 건데 지구와 세계화된 이 조건에서 예. 우리만 결의한다고 또 될 문제는 아니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닌데 예. 당연히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전 세계적으로도 예. 예. 일단 그 기존 그 신자유주의적인 시대에 있었던 경제 정책이나 경제학의 기본 교리들은 지금 다 깨졌어요. 이제 균형 재정 얘기는 향후 5년간 어떤 나라도 못 할 거예요. 균형 재정을 맞추겠다는 그런 소리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 나올 거냐면은 그럼 재정 운영의 원칙이 뭐냐? 균형이 아니면.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럼 나오는 게 재정의 역할은 뭐고 공공의 역할은 뭐고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고 등등의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세계가 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세계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세계의 추세에 그제 발맞춰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낙관적일 수도 있는데 네. 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라가 워낙 그 말씀하신 그런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회다 보니까 이게 워낙 뭐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결국은 또 가진 놈이 더 가져가는 이런 악용되는 사례를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위기 때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위기 때마다 그랬잖아요. 예. 이 금모기한 노동자들은 결국은 정리해고되고 막 이걸 저희가 보면서 이게 막 되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대한 위기인데 그러면 아까 이제 계급성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게 고통 분담 수준에서 뭐 잘 된다면야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또 힘의 역관계 속에서 이게 또 이제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많이 돼서 그래서 그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저기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근본적인 이런 좀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한 분이 변정윤님이 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역할이 무엇이냐 굉장히 노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노조의 역할. 이거 뭐 제가 입을 열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더 홍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이라는데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감히 뭔데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뭐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짧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죠. 뭐 변칙법적인 관계도 연결돼 있고 그러는데 노동조합하고 협동조합 운동에서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배타적이 되면 한없이 배타적인 조직이 되죠. 그 협동조합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협동조합 운동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노동조합이 제 생각에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재난과 이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노동조합이 생각해야 될 대상이 좁은 의미의 조합원인가 아니면은 노동자 전체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인가 그걸 어느 스케일에서 놓고 고민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거기에 따라서 하신 질문의 답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것 같고 원성이 아니요, 저는 뭐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보태지는 않겠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들은 생각이 문득 그렇게 들었으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나 보호 대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회적 주체고 정치적 주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 시기에는 알 권리조차도 제약받고 예. 예를 들면 유령처럼 예. 이렇게 사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예.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뽑힌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인데 그럼 결국은 당사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사자 중에 노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노조 바깥에 있는 이제 또 뭐 미조직 노동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조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비정규 노동자들을 비롯한 뭐 장애인 이런 여러 이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예. 이런 좀 권리 행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예. 이런 계기도 이번 참에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민주주의도 좀 지켜질 것 같고 코로나 위기 대응 관련해서도 좀 더 마치 의병처럼 이 역할을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좀 드네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내부 조합원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노조가 하면은 그럼 뭐 정말 네. 큰 공을 세우는 거죠. 네. 한국 사회에. 노조가 특히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양대노총을 비롯해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 네네, 그 마무리 해주시죠. 1시간 반 동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 굉장히 두 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했던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남을 기억인 것 같고요. 굉장히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이것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우리의 노동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좌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한병